국민 라디오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또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비가 내립니다. 이 오는 비가 축복의 비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현실을 보면은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서 마음 답답합니다. 창밖의 저 우중충한 하늘을 보고 있노라면은 우리의 정치 현실과 닮아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작년 철도노조 파업 때 일입니다. 지도부를 검거하는데요. 카카오톡, 지금은 다음 카카오로 바뀌었습니다만은 카카오톡 측은 철도노조 이용석 부산본부장의 카카오톡 접속 위치를 실시간으로 건네줬다고 합니다. 국내 메신저로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 바보 같은 짓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가 사실로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이버 망명을 가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 같은 사람은 안 가죠. 잡아놔라. 감시하려면 감시해라. 그렇지만은 보통 사람들이 어디 그렇습니까? 그래서 위축이 된다고 하니까 검찰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이버 검열로 표현의 자유가 왜 위축되느냐? 문제없는 것만 쓰면 아무런 문제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역사학자인 전호영 씨가 트위터에서 한 촌철살인이 바로 검찰의 논리를 박살내고 있습니다. 깡패가 까불면 죽어 라는 얘기는 까불지만 않으면 아무 문제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검찰의 이 얘기는 그것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진짜 문제는 까부는 건지 안 까부는 건지 판단할 권한이 깡패에게만 있다는 겁니다. 문제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권한이 바로 검찰에게만 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논리인 겁니다. 사이버 검열로 표현의 자유가 위축이 안 된다고요? 그 이야기하는 검찰 당신도 검찰 내부 통신망에 만약에 정권이나 검찰 수뇌부를 비판하는 글을 한번 써보십시오. 사이버 검열로 표현의 자유가 위축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인간들입니다. 이런 한심한 검찰, 박근혜 검찰 오래 가지는 못할 겁니다.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네. 사연을 좀 소개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경남 김해시에 거주하는 조합원님 사연인데요. 지금 마침 팟빵 게시판에도 글을 올렸습니다. 이분
자녀 2명을 키우고 있는 분이신데요. 항상 아이들에게 국민TV, 국민라디오를 듣게 하신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뭐 빨갱이 방송 아니냐라고 엄마를 오히려 이상하게 봤는데요. 뭐 학교나 교과서에서 배운 것과 조금 달라서 혼란스러워했지만은 요즘은 많이 적응했다고 합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에는 아이들이 직접 팽목항에 필요한 물품을 챙겨서 엄마한테 보내달라고 했다고까지 합니다. 우리 김용민 국장의 조간 브리핑도 열심히 듣고요. 예, 간혹 어려운 내용이 나오면은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듣는다고 합니다. 함께 웃는 소영님이십니다. 예. 큰 아이의 생일인 9월 26일 날 수시 마감일이었다고 합니다. 고3이 됐다고 하네요, 벌써. 아이들을 큰애는 10살, 그리고 작은애는 8살 때부터 혼자서 키웠는데, 큰아이가 벌써 고등학교 수시 마감일 고3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일날, 정절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월 24일은 막내 생일인데 그때도 정절을 한답니다. 아이들에게 조합원 가입을 시켜주지 않는 이유는 아이들이 자라서 자기들이 스스로 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기다린다고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함께 웃는 소영님. 그리고 경기도 사시는 김원주 님이 이 아들 배우진 군과 함께 조합원에 가입하셨습니다. 몇몇 방송은 알림 기능을 이용해서 새로운 에피소드가 올라올 때마다 챙겨듣는다. 이건 팟캐스트 듣는 방식이죠. 예. 그동안 여유 있는, 이거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내용이구나. 다시 한 번 더 소개해드립니다. 친구분들에게 국민TV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가입도 권유하고 했는데, 오늘 2분밖에 가입 안 했다는 얘기를 듣고, 드디어 가입하셨다. 그리고 출자랑 사용료까지 원스톱으로 하셨다고 하십니다. 2분 소개해드리지만 김원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니 뭐 이제 사실 라디오 비평과 관계없는 이런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사무국 소식이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긴 하는데요. 조합 내부의 소식에 또 목말라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지난주부터죠. 오후가 되면은 조합원들이 자원봉사로 나오셔가지고 조합원으로 가입하셔서 출자까지는 하셨지만은 월 조합비를 내지 않는 분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월 조합비를 내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좋은 성과가 있어가지고요. 한 분 나오셔서 대개 오후에 나오시는데 오후에 한 5시간, 6시간 전화를 하고 나면은 20명에서 많게는 40명까지 월 조합비를 납부해 주신다고 합니다. 뭐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은, 오히려 조합원들이 자원봉사를 하시니까 더 효과는 큰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주말을 이용해서 자원봉사로 방송을 할 계획은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미미합니다. 저희들 월 조합비를 내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CMS 계좌이체 신청을 하신 분들은 12,000명이 넘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사실 한 3,000여 명 정도는 선납을 하신 분입니다. 실제로 매월 11,000원 이상을 CMS 계좌이체로 납부하시는 분의 숫자는 한 9,000여 명 되는데요. 지난달 성적을 보니까 출금에 성공한 사람의 숫자는 8,500여 명이고 실패한 사람도 만만치 않아서 600여 명이 됐습니다. 합치면은 9,100에서 200명 사이인데요. 여전히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서 조합원으로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시고 조합원이 돼서 출자를 했지만은 월 조합비를 내지 않으시는 분들은 월 조합비를 내주시는 그런 운동에 동참해 줍시사 하는 그런 뜻에서 라디오 비평 모두의 소개를 좀 드렸습니다. 여당이 지금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이 2015년, 내후년 2016년까지 선거 없다 이거죠. 그야말로 다수결의 폭주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겨레신문이 대화를 거부하는 폭주 여당, 국회를 파괴하느냐라고 질타하고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폭주하다가는 폭주 기관차가 어떻게 됩니까? 탈선합니다. 탈선하면 약도 없어요. 한겨레신문의 사설을 들어보겠습니다. 여당이 야당의 대화 제의를 거부하는 이해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28일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의 여야 대표 회담 제의를 곧바로 일축하면서 30일까지 일체의 대화와 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야당이 세월호 유족들의 양해를 얻은 중재안을 마련해 26일 여당 쪽을 만나려 했을 때도 여당은 접촉조차 한사코 피했다. 대체 왜 이러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형태를 보면요, 마치 새정치민주연합이 여당이고 다수당인 듯한 그런 느낌마저 듭니다. 원래 그렇거든요. 다수당인 여당이 뭔가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야당이 야 우리 보이콧한다. 이게 보통의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계속 대화를 제기하는 이유는 민주주의라는 것이 독주해서는 결국 국민의 버림을 받기 때문에 소수이지만은 야당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지금까지 민주주의 관행이었습니다. 박근혜 새누리당은 이런 관행을 송두리째 깨부시고 있습니다. 소수 여당이 대화를 하자고 그러는데 야 대화하기 싫어. 무조건 항복하고 들어와. 일단 지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정말 개지랄입니다. 새누리당의 공식 입장은 야당이 세월호 특별법 2차 합의안을 수용하거나 30일 본회의에 무조건 없이 나와 안건 처리에 협조해야 다시 협상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한다. 무릎 꿇고 완전히 굴복하라는 강자의 논리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세월호법을 앞세워 민생 법안을 처리하지 않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분개한다. 대체 누가 화를 낼 일인지 기가 막힐 따름이다. 갱강부의 적반하장, 유체이탈,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서 새누리당의 일상적인 행태가 됐습니다. 세상은 진짜 나쁜 놈들이 득세할 수밖에 없어요. 나쁜 놈들이 나쁜 짓을 하면은 계속적으로 나쁜 짓을 하면은 만성이 돼가지고 나쁜 짓을 해도 저 인간들은 원래 그러려니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그 나쁜 짓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새누리당의 행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새누리당이 의회민주주의를 말하고 있지만 의회민주주의는 기본이 대화와 타협을 근본 작동 원리로 삼는 겁니다. 대화와 협상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의회민주주의 파괴입니다. 그때부터 이미 정치가 아니라 군주제나 독재시대의 통치에 다름없게 됩니다. 지금 새누리당은 여왕을 모시고 아니면은 박정희의 망령을 모시고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통치를 하려 들고 있는 겁니다. 여당은 법안 처리가 야당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을 대화 거부의 핑계로 삼고 있지만 그런 태도는 국회를 법률안 처리장치 혹은 통법부점으로 여기는 독재시대의 발상입니다. 더구나 참사가 벌어진 지 6달이 다 되도록 지지부진한 세월호 특별법의 처리 역시 대참사에 충격을 받고 안전한 나라 건설을 희구하게 된 국민이 국회에 맡긴 신성한 책무이기도 합니다. 다른 법안들을 처리해야 한다고 뒤로 밀쳐둘 일이 결코 아닌 겁니다. 국회 파행은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이 보인 거부 반응 때문이었다. 여당 쪽이 문제 삼은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해 유족들이 양보의 뜻을 밝히자마자 여당은 이번엔 대화의 문조차 닫아버렸다. 특별법 제정을 막으려는 게 본심이 아닌지 의심된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달 초 세월호 특별법 추가 협상 불가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런 지침의 변경이 없는 탓에 지금 새누리당이 협상을 거부하는 것이라면 새누리당은 청와대의 부속물에 지나지 않게 된다. 대화 거부로 국회를 마음대로 운영하겠다는 새누리당이 계산이라면 더욱 위험합니다. 야당을 장애로 몰아넣은 채 반쪽 국회를 감행한다면 전국 파행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야당을 무력화시키는 것도 의회주의 붕괴로 이어지는 일입니다. 새누리당은 당장 야당과 대화와 협상에 나서야 됩니다. 나서십시오. 더 큰 파국을 막으려면. 똑똑한 의료 소비자 되기 캠페인 윤훈기 치과의사입니다. 병원이 민간 자본을 도입해 영리 극대화를 추구하면 과잉 진료가 현재보다 반드시 더 심해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과잉 진료는 현재 심각하게 사회 문제들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과잉 진료란 병원 이익을 위해
하지 않아도 될 검사와 치료를 환자에게 강제하는 비윤리적 행위입니다. 허위 과대 광고를 하는 병원들은 반드시 과잉진료를 합니다. 과잉진료는 평생 후유증에 시달리게 함으로써 존엄한 한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서서히 파괴하고 소중한 가정경제를 파탄시켜서 결국 사회계층 간 증오심을 부추기는 진짜 사대악입니다. 과잉진료를 통해서 병원들은 더 부자가 되지만 환자들은 더 아파야 하고 양질의 삶을 빼앗겨야 합니다. 돈이 모자라 치료를 못 받는 비극도 생깁니다. 이것이 헌법에 보장된 인권입니까? 다 함께 힘을 모아 의료 영리화 반드시 막아냅시다. 지금까지 윤훈기 치과의사였습니다. 똑똑한 의료 소비자 되기 캠페인이었습니다. 네. 잠돌이님 조합원 가입하시고 출전까지 납부해 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경기 파주시 금천동의 위풍당당 소나무님, 그리고 경남 양산시 남부동의 유목민다님, 그리고 광주 북구 신안동의 광주비비님, 전라남도 여수시 양지 1길의 꼼지락 달팽이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출자금 납부도 하시고, 그리고 지금 금액하신 분들, 월 조합비 납부까지 완스톱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만 가면 정말 나라가 여기저기 삐걱거립니다.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겁납니다. 겁나. 한국일보 김정건 정치부장이 오늘 한국일보 칼럼을 통해서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두렵다면 그 나라 참 제대로 된 나라냐 이런 얘기죠. 한국일보 정치부장의 칼럼 들어보시죠. 이달 초 불거진 일군 사령관 경질과 최근의 송광용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사퇴, 대통령 말씀자료 소동에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 순방과 연관된 사건이라는 점이다. 경질된 일군 사령관의 음주소란은 박 대통령이 중앙아시아를 순방 중이던 6월 19일 발생했고, 송광용 씨는 박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차 순방길에 오른 20일 사표가 수리됐으며, 말씀자료 소동은 박 대통령이 유엔 총회를 마치고 귀국하던 날 불거졌다. 대통령 순방 때마다 사단이 나다 보니 대통령 순방을 줄이자는 우스개 제안까지 나왔다. 일군 사령관이 술을 먹고 소란을 피웠다고 2달여 만에 갑작스럽게 잘라버립니다. 그것도 박근혜 대통령이 중앙아시아를 순방하는 중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인 송광용 씨, 유엔 총회 참석자 순방길에 오르자마자 학교로 돌아가고 싶다는 이따위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청와대 교문수석을 물러납니다.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말씀자료 소동,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 총회를 마치고 귀국하던 날 불거졌죠. 말하자면 중국과 일본의 눈치를 보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가 나중에 실제 연설에서는 싹 빠집니다. 그래서 어떤 석간신문은 대형 오보를 하기도 했죠. 그래서 정치권에서는요, 대통령 순방 때마다 이런 문제가 벌어지다 보니까 대통령 순방 줄여야 되는 것 아니야? 이런 우스갯소리마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새 사건이 국정 혼란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건 발생부터 처리까지 꼼꼼히 따져보면 상식은 물론 원칙과 질서마저 실종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일군 사령관 음주 소란의 경우 충격적이긴 하지만 사건 발생 2달여가 지났어야 전격 경질이 발표되면서 많은 의문점을 남겼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뒤늦게 보고를 받고 그 보고 시점은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역시키세요. 이렇게 경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사안의 성격이 육군 대장의 군복을 벗길 정도로 위중한 것이었다면 2달 동안 뭐했냐 이런 얘기입니다. 발생 당시 즉각 보고하지 않은 경위부터 따져야 올바른 순서인데 전혀 따지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 국방부 주변에서는 음주 소란 행위로 육군 대장 포스타가 옷을 벗는다? 그것도 2달이나 지났어야? 라는 의문을 비롯해서 각각 가전설들이 난무했습니다. 육군 대장의 경질은 현대 군정사에서 군령과 군정이 있습니다.
군영은 전쟁 때 명령을 전파하는 거고요. 군정은 평시에 군을 다스리는 겁니다. 육군대장의 갑자기 잘라버리는 것은 현대 군정사에서 흔치 않은 일이며 참여정부 초기 부대 운영비 유용 혐의로 옷을 벗은 신일순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의 경우를 떠오르는 이들도 많습니다. 당시 신일순의 부대 운영비를 유용했다는 혐의로 잘라버린 것을 두고 호남군맥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벌였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10월의 스타들 장성 인사를 앞두고 자리를 비워두기 위해서 육사 후배 기수들이 기획했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혐의의 경중을 떠나 일군 사령관의 전격 경질 과정에서 가진 음모론을 배척할 정도의 질서는 찾기 어려웠다. 육군 대장이 저녁식도 못하고 쫓겨날 정도라면 사건 발생 당시 크게 문제를 삼아야 했으며 뒤늦게 보고됐다면 지휘 라인의 문책이 뒤따랐어야 한다. 국민들이 받은 충격을 감안하면 사건 당일 일군 사령관의 행적에 대한 진상조사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송강용 씨, 청와대 교문수석이었죠. 이 경우에는 무원칙과 무질서가 더욱 심합니다. 대통령이 순방길에 오르는 당일에 청와대가 송 씨의 사표 수리를 발표하면서 내놓은 자료는 송강용 수석이 학교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는 단 한마디였습니다. 의의 없는 청와대의 설명에 언론은 가전 추론으로 공격을 했고 청와대는 다음 날 경찰과 검찰을 통해 비리 혐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실토합니다. 청와대가 처음부터 사실대로 설명했다면 적어도 인사검증 실패 논란은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통령 말씀대로 소동, 그것은 청와대 참모진의 혼선에서 비롯된 사달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외교안보 수석실과 홍보수석실 사이의 불통으로 조율되지 않은 사전자료가 배포됐고 뒤늦게 대통령의 연설자료 전문을 취소하는 소란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이 인간들은 옛날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는 무슨 수준이 낮다는 등 온갖 지랄병을 다 떨더니 자기들이 되고 나서 하는 꼬라지를 보면은 이거는 그 수준 낮았던 참여정부에 비해서 그 수준을 발끝에도 따라가지 못하는 그야말로 수준 낮은 일을 되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외교안보 수석실하고 홍보수석실이 서로 말이 안 맞아가지고 대통령의 말씀 자료를 갖다 취소하는 이런 소동, 이건 국제적인 개망신입니다. 개망신. 이거야말로 정말 책임 소재를 따져가지고 자르려면 잘라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어떤 실수를 할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애초 한국이 중국에 경도되었다는 견해는 오해라거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진실이라는 내용을 포함시킨 외교안보 참모진의 상황인식을 짚지 않을 수 없다. 한중 관계를 희생해서라도 미국의 오해를 불식시켜야 하는 것인지, 박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위안부 문제를 우회적으로 언급한 뜻을 이해나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이번 소동을 두고 국민의 정부 초기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위험한 줄타기 외교를 하다 참사로 비화한 ABM 조약 파동을 떠올리는 이들도 많다. 시국관계상 ABM 조약 파동 소개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줄타기 외교를 하는 거야. 우리가 어차피 4강 사이에서 있는 나라니까 어쩔 수 없다 손 치더라도 하려면 솜씨해야 됩니다. 이번에도 보면은 도대체가 대통령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외교안보 수석실에서는 그 뜻을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있고, 그리고 홍보수석실하고 서로 조율이 안 돼가지고 대통령의 말씀 자료를 아예 취소하는 이런 소동을 피웠다는 것은요, 진짜 참 아마추어도 이런 아마추어가 없는 겁니다. 일본 사령관이나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라는 고위공직자의 인사는 물론 국제무대의 대통령의 연설은 국가원수의 통치와 직결된 영역이라는 점에서 무원칙과 무질서가 판을 친다면 이건 국정혼란 정도가 아니라 국기문란 차원에서 다뤄야 될 일입니다. 대통령을 잘못 보좌해서 무질서를 초래한 참모나 공직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뒤따라야만 물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책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불투명을 제일 앞장서서 진두지휘하는 사람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도 못하고 그걸 건드리면은 세월호 특별법이 뭐가 없다는 식으로 오히려 그 뭔가 큰 이상한 지시라도 하지 않은 것처럼 오해를 부풀리게 만들어서 저질 외국 신문에
무슨 뭐 청년회가 어떻고 이따위 기사가 나도록 만든 장본인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아닙니까? 스스로가 불투명하니까 밑에 있는 인간들도 그런 거죠. 누가 누구를 징계하고 누가 누구를 갖다 탓하겠습니까? 대통령이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앞에서는 유체이탈을 해서 자기 자신에게 내뱉어야 될 말을 국민에게 내뱉는 이런 그야말로 개그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겁니다. 경남 거창에 사는 조합원 백함나무님. 남편의 유언으로 온 가족이 미디어 협동조합원이 됐습니다. 라디오 비평 들으실 때마다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먼저 하시고요, 가입을. 예, 그 뜻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손자, 손녀 6명까지 그렇게 이제 다 가입을 하게 됐지. 작고한 부부는 왜 국민TV 조합원 가입, 이것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언론운동이라고 확신했을까요? 가슴 아픈 가족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민족일보 조용수 그분 그때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저 동아투이 그때 남편이 광고도 내고 또 한겨레 주주도 되시고, 저희 시어른 되시는 분이 보도연맹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중학교 때 아버지가 억울하게 그리고 옥살이 하실 때 그 도시락을 가지고 감옥에 가서 어느 날 갑자기 그래 이제 총살 당했다는 그런 걸 안 겪었으면은 또 평범하게 살았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도 공정언론 건설에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주세요. 전화 서울 3144-7737, 3144-0933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서북청년단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서북청년단은 그야말로 해방 직후 광기가 지배하던 시대의 표상입니다. 그 광기의 표상인 서북청년단, 이걸 재건하겠다는 수구 꼴통들이 있는데요. 그들은 이 사회가 다시금 이념적 광기와 사적 폭력이 지배하는 시대로 퇴행하는 징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서북청년단이 뭐하는 것인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IMPT가 백범 암살범을 배출한 테러 집단 서북청년단을 부활시킨다는 단이 들어보시죠. 어제 서울시청 앞에는 서북청년단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옷을 입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들은 세월호 참배객들이 참배하며 묶어둔 노란 리본을 자신들이 정리하겠다며 나섰다가 서울시청 직원과 경찰의 저지로 물러났습니다. 세월호 노란 리본을 제거하겠다는 이들은 서북청년단 재건위로 1946년에 활약했던 서북청년회를 2014년에 다시 조직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사람들입니다. 서북청년단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단체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어떤 일을 자행했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서북청년단이라는 명칭 그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서북청년단이 어떤 만행을 저질렀는지 IMPT가 소개해드립니다. 서북청년회 또는 서북청년단이라고 불리는 서청은 1946년 11월 30일 이북에서 넘어온 대한혁신청년회, 양호단, 평안청년회 등이 청년단체들이 모여 만든 우익단체입니다. 이북에서 넘어온 청년들이 단체를 만든 가장 큰 이유는 월남하면서 모든 재산을 북에 남겨놓고 왔던 경제적 이유 때문입니다. 지주와 자본가, 친일파 등을 숙청했던 북한에서 살 수 없었던 부잣집 자제들은 호화로운 생활을 하다가 남으로 돈 한 푼 없이 쫓겨났습니다. 이들에게 북한은 자신들의 재산을 뺏은 강도와 같은 원수가 되었고, 남한에서 살면서 경제적으로 궁핍했던 이북 청년들은 청년단을 조직해 그들의 생계를 어떻게든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청은 남한에서 좌우익의 대립 속에서 반공을 생존 전략으로 삼았고, 이 반공을 무기로 각종 자금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얘들이 어떤 만행을 저질렀느냐, 아무 집에나 가가지고요,
돼지와 소, 쌀을 그냥 갖고 옵니다. 집주인이 항의라고 또 하면은 빨갱이 잡는데 방해라니까 니들도 빨갱이다라면서 몽둥이로 패는 일도 다반사했다고 합니다. 특히 서청은 부자들을 협박하여 돈을 모으기도 했다는데요. 부자로 살다가 북한에서 도피한 사람들이 오히려 부자들을 위협하고 돈을 뺏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바로 자기 자신들이 정오했던 북한이 했던 일을 그대로 답습하는 의의없는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이 서청은 반공이라는 단어만 앞세우면 돈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반공이라는 단어만 앞세우면 돈이 된다는 사실. 아마 지금 이 서북청년단을 재건하겠다는 할배들도 결국은 이승만, 박근혜, 박정희를 내세우면 돈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냐. 그런 점에서 정말 맥을 같이 하긴 하는구나. 광기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되풀이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반공이라는 단어 앞세우면 돈 되니까 그걸 통해서 자신들의 부와 경제적 이익을 꾀한 그런 형편없는 저질단체였던 겁니다. 서청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들이 가진 폭력성입니다. 서청은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면서도 항상 반공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서청이 폭력을 강조하는 것이 과연 반공 때문이었는지는 우리가 의심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서청 출신들은 경찰이나 국군으로 편입된 경우도 있지만 명동파 이화룡처럼 깡패로 발전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명동파 이화룡은 평양 출신으로 서청 감찰부장을 지냈고 제주도 공비토벌에 종사하다가 명동파의 두목이 된 사람입니다. 이화룡 밑으로 서청 출신들이 대거 유입되기도 했는데 이들의 폭력성은 거의 테러 수준이었습니다. 제주에 거주했던 미군 CIC 보고서를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서청, 서북청년단 순회 조직에 의해서 제주도 주민들에게 가해진 테러 소동에 대해 서북청년단의 지도자는 1월 18일 방첩대에 사과하고 단원들이 더 이상 테러 소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라고 미 24군단 정보보고서에 기록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얘들이 얼마나 테러를 갖다가 일삼아서 미군들이 야 니들 그래서 되겠어? 라고 하니까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CIC 그 미군 방첩단입니다. 그 보고서를 보면요. 서북청년단은 테러단체인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다. 이곳 즉 경상남도는 치안이 잘 되어 있어서 서북청년단 필요 없다. 트러블만 일으킬 서청은 일주일 이내에 부산에서 꺼져라. 말 듣지 않으면 저는 체포하겠다라고 부산 경찰 고문관인 미군 프레이 대령은 서북청년단에게 이렇게 경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미군의 고문관이라는 게 뭐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고문관이 아니고 미군이 군정을 펼치면서 한국 사람들을 뭐 경찰 이렇게 뭐 서장이나 총수에 임명하고 그리고 그 뒤에 미군들이 고문으로 앉아가지고 사실상 명령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미군 고문관들이라고 얘기했는데요. 미군 고문관들은 서청을 테러 집단으로 규정했으며 얘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치안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테러를 자행하면서 치안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담당하는 지역에서 철수하지 않으면 체포하겠다며 이 부산 경찰 고문관인 프레이 대령은 철수 명령을 내리기까지 했던 겁니다. 백범 김구 선생을 암살한 안두희는 신의주에서 월남했는데 그가 월남 후 선택한 단체가 서청이었습니다. 안두희는 서울에 온 지 석 달 만에 서청에 가입했고 본부 직속이었던 서울 종로지부의 사무부장으로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안두희는 서청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경무국장 조병옥과 수도경찰청장 장택상 등과 서청을 통해 친분을 다졌고 용공 조작의 달인이었던 김창룡과도 연결되어 나중에 백범을 암살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군정 당시에 경무국장, 요즘으로 따지면 경찰청장입니다. 조병옥. 수도경찰청장, 지금 서울경찰청장이죠. 장택상. 그리고 헌명이었나요? 하여튼 김창룡이 용공조작의 달인입니다. 이런 인간들이 자기 자신의 친일 행적을 감추기 위해서 독립투사들을 탄압하고 그리고 그 탄압의 빌미를 반공이라는 그거로 삼았던 겁니다. 우익청년단체를 조정하기도 했던 미군정도 이 서북청년단의 테러와 폭력은 진저리를 쳐가지고 회사를 종료하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서청단장 선우기성은 서청이라면 우는 아기도 울음을 거친다라고 자랑스러워했지만 이건 따지고 보면 얼마나 서청이 무서운 폭력 짓다는지 잘 나타내기도 하는 겁니다. 이들이 득세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승만 같은 인물들이 서청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세력을 넓히려 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제주 4.3 사건의 가장 큰 배경에는 폭력과 테러, 강간, 구타, 강도 등 만행을 일삼았던 서청, 그들의 만행도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였다는 겁니다. 서청은 그런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서 비난하는 여론을 오히려 빨갱이들이다. 제주도는 빨갱이 섬이다. 라면서 이 제주도를 자신들의 치외법권 지역으로 삼으면서 테러를 자행했지만은 정작 당시의 미군정 보고서를 보면 제주에서 문제를 일으킨 단체는 오히려 서청과 같은 우익단체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군정 보고서를 보면 이승만은 빨갱이 공포를 조장하며 섬을 장악하려고 했고 이런 정치적 행동대로 활동했던 곳이 바로 서청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극우단체를 가장 경계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일본의 극우단체처럼 역사를 왜곡하며 폭력을 자행하는 일에 아무 거리낌 없이 행동하는 점에 있는 겁니다. 서북청년단이 우리 현대사회에 등장했다는 것은 우리 역사가 그런 광기의 시대로 퇴행하는 조짐이 아니냐. 이걸 막을 수 있는 것은 결국 국민들밖에 없다는 IMPT의 분석 귀를 기울이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라디오 비평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